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화학원 개념 강의 18편으로 돌아왔습니다. 4단원 첫 번째 개념 강의고요. 동적 평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바로 직전에 업로드한 4단원 꿀팁 강의 보고 오셨나요? 4단원을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린 영상인데요. 아직 그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오른쪽 위에 선생님이 태그를 해놨으니까요. 꼭 시청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안내드린 대로 이번 영상부터는 댓글에 고정 댓글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링크를 들어가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들었던 수업 내용을 정리해놓은 학습지를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적평형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동적 평형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선행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반응과 역반응이에요. 정반응과 역반응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말일 텐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반응식 하나를 써볼게요. 간단한 반응인데요. 요렇게 반응식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면 액체 상태인 H2O가 기체 상태인 H2O로 바뀌는 반응입니다. 즉 물이 수증기가 되는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봤던 화학 반응식과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차이가 보여요? 가운데 화살표 방향에서 차이가 보입니다. 원래 우리가 평소에 쓰던 화학 반응식은 오른쪽으로만 화살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양방향으로 화살표가 나와 있죠. 정반응은 뭘 이야기하냐?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물이 수증기가 되는 증발이 정반응에 해당하겠네요. 역반응은요, 화학 반응식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응축이 역반응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을 쉽게 이야기하면 화학 반응식이 주어졌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이 정반응, 왼쪽으로 가는 반응이 역반응,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을 때 왼쪽에 있는 물질을 뭐라 부르죠?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계속 나올 말이니까 꼭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두 번째 개념이 뭐냐면요. 바로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입니다. 보통 이런 용어들은 한자를 잘 알면 조금 더 쉽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에는 동네에 한자 학원이 진짜 많았고 한자 학원을 보통 다 가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한자 학원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고요. 한자도 따로 공부 안 하죠. 근데 마법 천자문 정도만 읽어봐도 이런 반응은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가역 반응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란 뜻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반응은 물이 증발하는 정반응과 수증기가 응축하는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죠. 이런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하고요. 모든 화학 반응이 가역 반응인 건 아니에요. 거꾸로 돌아오는 역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반응들도 있는데요. 그런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정반응,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 역반응, 왼쪽으로 가는 반응, 가역 반응, 정반응,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 비가역 반응은 정반응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시까지 같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거는요. 가역 반응의 종류예요. 첫 번째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은 방금 우리가 봤던 반응식이죠. 물의 증발과 응축입니다. 요거는 이따 동적 평형에서 다시 다룰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물의 증발과 응축. 두 번째 반응식과 세 번째 반응식은 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반응식입니다. 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자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수가 물수예요. 그러니까 물과 결합한 화합물이 생성되는 반응과 분해되는 반응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COCl2, 염화 코발트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그게 물과 만나서 염화 코발트 6수화물이 만들어지는 반응, 또는 황산구리가 물 5개
결합을 돼 있는 이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다시 황산구리와 물로 쪼개지는 반응. 이런 반응들이 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가역 반응입니다. 수화물이 만들어지는 반응, 수화물이 분해되는 반응, 수화물이 분해되는 반응, 수화물이 만들어지는 반응. 여기에 있는 이 수화물을 읽는 방법은 염화 코발트 6 수화물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얘는 황산구리 5 수화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반응이 생각보다 문제에 되게 자주 출제가 되는 반응이거든요. 요 반응은 원래 여기 나와 있는 요 탄산칼슘 있죠. 이 탄산칼슘은 앙금이에요. 물에 잘 안 녹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CaCO3가 단순히 물에 녹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같이 포함된 물에 만나게 되면 얘가 수용액 상태로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탄산칼슘이 물에 녹는다는 거죠.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반응의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석회동굴 그리고 종유석 석순의 생성 반응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 위쪽, 여기 이쪽 부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게요. 자, 여기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옆에 이렇게 절벽 같은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요 절벽의 주 성분이 탄산칼슘이에요. 그러면 바닷물이 여기에 있는 탄산칼슘 벽을 때린다고 해서 요 탄산칼슘 벽이 녹진 않습니다. 물론 침식은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탄산칼슘이 녹는 반응은 진행이 되지 않는데 여기에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같이 여기에 있는 석회벽을 때리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여기에 있는 탄산칼슘이 녹일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이쪽 부분이 점점 녹아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굴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동굴이 석회동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석회동굴이 만들어졌으면 이쪽에 있는 물은 탄산칼슘이 녹아있는 탄산수소칼슘 수용액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에 녹아있던 탄산수소칼슘이 다시 탄산칼슘으로 튀어나오면서 종유석과 석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지고 종유석과 석순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하나의 가역 반응이라는 거. 요거는 화학 반응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가역 반응인데요. 비가역 반응의 종류는 4가지로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응의 종류와 예시까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반응은요.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라는 게 뭐예요? 산소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반응인데요. 메테인이 산소랑 반응해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메테인의 연소고요. 이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비가역 반응입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반응은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봤을 거예요.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 비가역 반응의 종류가 뭐냐면요. 바로 기체 발생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냥 기체가 만들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기체가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없던 기체가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가역 반응을 보면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잖아요. 이건 그냥 기체가 상태 변화해서 만들어진 거지 새롭게 만들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체 발생 반응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기체가 만들어진다. 이 반응은 비가역 반응입니다. 선생님이 왜 여기에다가 칸을 하나 더 비워놨냐면 기체 발생 반응이 하나 더 있어요. 많이 나오는 기체 발생 반응. 바로 탄산칼슘과 염산, 탄산칼슘과 산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1단원에서 많이 봤던 화학 반응식입니다. 이 반응도 결과적으로 어떤 기체가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새롭게 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반응도 비가역 반응이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에 나와 있는 반응은요. 이건 여러분들이 작년에 통합과학 때 배운 반응입니다. 바로 중화 반응이죠. 근데 중화 반응은 우리가 모두 비가역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고요. 중화 반응 중에서 강산, 강염기 사이의 중화 반응만
비가역 반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강산인 염산과 강염기인 수산나트륨이 반응해서 물과 염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반응은 비가역 반응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반응은 중학교 2학년 때 마지막으로 배운 반응입니다. 바로 앙금 생성 반응인데요.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이온결합 물질이 반응해서 새로운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요 염화은이 물에 녹지 않는 앙금입니다. 그래서 요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도 비가역 반응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5개의 반응은 왼쪽으로 진행되는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역반응이 불가능한 반응입니다. 여기에는 요 2개의 반응은 역반응이 아주 살짝 일어날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비가역 반응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동적 평형을 배울 준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동적 평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여기가 우리가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현상을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못 이해해버리면 오 개념이 끝까지 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요렇게 책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책상 위에다가 물컵을 요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그냥 물컵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물컵 안에다가 요렇게 물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뭐 가득은 아니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물컵을 한 달 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물은 다 어떻게 돼버릴까요? 다 증발하고 이 컵에는 아무런 액체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왜? 물이 증발돼서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한 달 동안 방치를 할 때 그냥 방치를 한 게 아니라 요렇게 수조로 덮어가지고 밀폐된 공간으로 만든 상태로 방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에도 여기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이 전부 다 사라질까요? 아니겠죠. 물론 일부의 물이 날아가긴 할 겁니다. 근데 안에 있는 물이 전부 다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건 뭐냐면 공기 1kg이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의 량을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기에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의 량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컵 안에 있는 물이 증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조 안에 수증기가 생길 거예요. 근데 쌤이 예를 들어서 요 공간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개수를 입자수 10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물의 개수가 몇 개가 있나요? 수증기 입자수가 8개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증발이 더 일어나서 입자수가 10개가 되면 여기 있는 공기는 더 이상 수증기를 추가로 포함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럼 이미 여기에 수증기가 가득 차버렸기 때문에 물의 증발이 일어나지 못하고 물의 수면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 거는 맞지만 증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상하죠? 아니 증발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수면의 높이가 낮아져야 할 텐데 왜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지 않냐? 여기서부터 동적 평형 개념이 출발합니다. 동적 평형이 어떤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 여기에서 물의 증발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화살표 3개만큼 물의 증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시다. 근데 왜 수면의 높이가 변하지 않을까? 바로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속도도 화살표 3개만큼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에서 일어나는 증발 속도와 수증기에서 일어나는 응축 속도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얘의 속도랑 얘의 속도가 똑같아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적 평형입니다. 동적 평형이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동적 평형은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아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겉보기에는 반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 상태를 동적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적 평형에서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적 평형은 언제만 일어나는 반응이냐면요. 얘는 가역 반응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가역 반응에서만 정의가 된다는 거죠. 동적 평형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공부를 하려면 동적 평형의 종류를 알고 계셔야 돼요. 화학원에서는 동적 평형의 종류를 3개를 다루는데요. 일단 동적 평형은요. 이렇게 2개로 분류가 됩니다. 바로 물리 평형과 화학 평형이에요. 그리고 물리 평형이 다시 2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상평형과 용해평형이에요. 상평형과 용해평형. 결국 동적 평형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상평형과 용해평형이 물리평형에 해당하고요. 화학평형은 따로 존재하는 평형입니다. 우리가 동적 평형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냐? 바로 물리평형과 화학평형이 갖고 있는 특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물리평형은요. 물리변화에서 이루어지는 동적 평형이에요. 물리변화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물리변화. 얘의 정의 뭔지 기억나세요? 물리변화는 성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변화. 화학 변화는요. 성질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질이 변화하지 않는 물리 변화 중 가역 반응에서 이루어지는 평형이 물리 평형. 화학 변화, 성질이 변하는 변화 중에서 변하는 가역 반응 중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를 화학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물의 증발과 수증기의 응축, 상태 변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동적 평형이잖아요. 상태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에 해당해요. 그래서 지금 얘의 동적 평형은 물리 평형에 해당하고요. 물리 평형 중 상태 변화의 반응에서 이루어지는 동적 평형을 상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요 동적 평형은 바로 상평형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적 평형이 어떤 상태라고 했었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화학 반응에서 또는 물리 반응에서의 반응 속도는요. 바로 농도와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물질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 또는 뭐 촉매의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반응 속도가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농도와 온도에 의한 속도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온도가 일정했다면 온도에 의한 반응 속도의 변화도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와 같은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는요. 농도에 따라서만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농도가 뭐냐? 바로 몰농도예요. 그럼 우리가 이 몰농도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동적 평형이 이루어질 때의 반응 속도 변화를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증발 속도입니다. 여기에서의 증발 속도는 정반응 속도에 해당하겠죠.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물입니다. 지금 여기 컵 안에 물이 담겨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 물의 증발이 일어나면서 물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의 양의 절반이 되었다고 할게요. 그럼 절반 남아있는 물은 처음보다 2배 진한 물인가요? 아니죠. 단순히 물의 양이 줄어든 것뿐이에요. 그 말은 물의 진하기, 물의 농도의 변화는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물이 증발하는 경우는 단순히 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지 물의 농도가 진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물의 농도 변화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농도 변화가 없다는 거는 반응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발 속도, 정반응 속도는 처음부터까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정반응 속도는 일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반응 속도는 농도의 영향을 받는데 물이 증발하는 과정에서는 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반응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물의 농도라는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의 진하기, 물의 맛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증발이 일어날 때 역반응인 응축 속도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체는 항상 자신이 담겨 있는 공간을 가득 채워요. 그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송해요. 기체는 항상 자신이 담긴 용기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용기의 크기 자체가 기체의 부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물의 증발이 일어났을 때 수증기의 양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근데 수증기가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수증기는 항상 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즉 수증기의 부피 변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몰농도를 구할 때의 공식이 뭐예요? 바로 부피분의 몰수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요 공간, 요 부피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근데 증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수증기의 양, 수증기의 입자수가 많아지죠. 그럼 수증기의 몰수가 증가해요. 부피는 변하지 않았는데 수증기의 몰수가 증가한다? 그러면 얘의 농도값이 증가하겠네요. 그러면 수증기의 농도가 더 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역반응 속도는 어떻게 될 거다? 증가할 거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몰농도는 용매에다가 용지를 죄송해요. 오늘 수업이 좀 힘들었어가지고 계속 말실수가 많이 나네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몰농도는 용매에다가 용지를 넣었을 때 전체 용매에 대한 용질의 몰수를 농도로 표현한 것 이렇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얘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분에 얘가 갖고 있는 몰수를 계산해서 몰농도를 찾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가 담고 있는 요 공간이 부피가 되는 거고 기체의 입자수가 몰수가 되는 거죠. 그럼 기체의 몰농도가 증가할 거야. 그러면 기체에 의한 기체가 주체가 되는 반응인 응축 속도가 빨라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요 그래프 보이시나요? 요거.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밀폐된 용기 안에다가 물을 넣어놓고 물을 증발시키게 되면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여기에는 요 화살표의 개수는 반응 속도를 나타냅니다.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살표 3개로 일정해요. 근데 정해진 공간에 들어있는 기체의 입자수, 수증기의 입자수가 늘어나니까 역반응인 응축 속도가 1개에서 2개에서 3개로 점차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표현한 게 요 그래프입니다. 시간에 따른 반응 속도의 변화 그래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반응의 속도는 변하지 않아. 왜? 물의 진하기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공간을 채우고 있는 수증기의 농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응축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야. 근데 둘의 속도가 똑같아지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아? 물의 증발량과 수증기의 응축량이 똑같은 거죠. 그럼 눈으로 봤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물의 수면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다. 그 상태를 뭐라 부르겠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동적 평형 중에서 상평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해되시나요? 동적 평형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증발 일어나? 응축 일어나? 이런 것들 물어봐요. 증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응축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만 둘 다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반응이 안 일어난다? 요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위쪽에 있는 그림이 상평형에 해당하는 그림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용해평형에 해당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얘도 물리평형이고 얘도 물리평형이기 때문에 둘의 해석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설탕물이 있어요.
물을 받아놓고 여기에다가 설탕을 아주 듬뿍 아주 가득 넣은 다음 설탕을 천천히 녹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용해도라는 개념 배웠을 거예요.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용질이 녹는다? 더 이상 용질이 녹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의 상태를 우리는 포화용액이라고 부르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내가 처음에 설탕을 넣었어. 근데 이 설탕을 녹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설탕을 녹이고 나서 남아있는 설탕 있죠. 초기 설탕과 맛이 다를까요? 여기 있는 설탕은 더 진해진 설탕일까요? 더 연해진 설탕일까요? 아님 처음 설탕 그대로일까요? 여기 있는 설탕은요, 단순히 설탕이 녹아서 양이 줄었을 뿐이지 설탕이 진하기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정반응이 용해 반응이고 역반응이 석출이에요. 용해는 어떤 과정을 이야기를 하죠? 고체 물질이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 석출은 뭐예요? 녹아 있던 용질이 다시 밖으로 튀어나오는 현상. 용해의 주체는요, 여기에 있는 설탕, 고체 설탕입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했죠. 여설탕의 농도가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설탕이 진하기가 안 변한다고. 그럼 당연히 정반응 속도인 용해 속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용해를 나타내는 화살표의 개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죠. 근데 요 석출은요, 설탕물이 주체예요. 그럼 봐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는 설탕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설탕물의 농도는 진해지는 거야. 설탕물의 맛이 점점 더 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설탕물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석출 속도의 증가를 이야기를 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녹아있던 설탕이 다시 튀어나오는 석출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 빨라질 것이다. 요거랑 똑같아요. 여기는 증발을 지워. 응축 지워. 그리고 여기에다가 용해 속도, 석출 속도 쓰면 이게 용해평형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을 묶어서 설명하냐? 왜 얘네들을 물리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정반응의 속도 변하지 않아. 역반응의 속도 빨라져. 그러다가 둘의 속도가 같아지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동적 평형 상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역 반응에서만 요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가역 반응은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거죠.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 정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역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에는 항상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합니다. 둘 다 존재한다는 거죠. 요거 정말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물어보는 보기들이 뭐가 있냐면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를 비교하는 문제 또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속도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반응의 속도는 변하지 않고 역반응의 속도는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빨라진다. 근데 양은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정반응 속도가 빨라요? 역반응 속도가 빨라요? 정반응 속도가 더 빨라요. 그 말은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은 정반응으로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의 정반응은 뭐예요? 증발이죠. 그럼 증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증발하니까 반응물의 양은 어떻게 될 것이고 줄어들 것이고 생성물의 양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동적 평형 도달하기 전까지는 정반응이 우세하기 때문에 정반응으로 해석을 하시고 정반응을 통해서 반응물의 양 감소, 생성물의 양 증가 이야기해 주시고 속도는 요 그래프 참고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화학 평형만 남아 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동적 평형은요, 처음에 한 번만 제대로 이해를 해놓으면 절대 까먹을 수가 없는 정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물리평형하고 화학평형을 구별한 이유가 있겠죠. 화학평형은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두 가지 동적 평형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가 화학평형에서 다룰 반응은 요건데요. 바로 NO2가 N2O4가 되는 반응입니다. 여기에서 계수를 맞추려면 NO2 앞에다가 이렇게 2를 붙여주면 되겠죠. NO2의 이름은 2산화질소이고요. N2O4의 이름은 4산화이질소입니다. 얘네 둘 사이의 반응에서 동적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의 평형을 화학평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물리평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NO2의 색깔은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얘는 적갈색의 기체고요. 옆에 있는 N2O4는요. 무색의 기체입니다. 어떤 식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냐. 자, 여기에 선생님이 시험관을 하나 준비를 해볼 겁니다. 시험관을 딱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요. 요 시험관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NO2 기체만 넣어둘 거예요. NO2 기체를 이렇게 놓고 시험관의 입구를 마개로 막을 겁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요 시험관을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정반응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NO2가 N2O4로 바뀌면서 여기 시험관 안에는 NO2뿐만 아니라 N2O4가 같이 들어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N2O4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아졌을 때 동적 평형에 도달을 하겠죠. 근데 그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물리평형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반응 속도는 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요 농도를 해석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부피분의 몰수로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반응은 기체끼리의 반응이에요. 한번 봐봐. 기체는 항상 담겨있는 공간을 가득 채운다고 했었죠. NO2는 지금도 이 시험관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시험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NO2의 부피는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선생님 NO2도 있고 N2O4도 있는데 얘랑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뭐 반반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기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때에는 그냥 얘도 전체 부피를 차지하고 얘도 전체 부피를 차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NO2 기체 반응물의 부피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점점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반응물의 양이 줄겠죠. 어때요? 반응물의 농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소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상평형하고 용해평형은요. 물의 진하기, 설탕의 진하기가 안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기체이기 때문에 정해진 공간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몰수가 줄어들면서 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떤 게 달라지는 거야? 정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거야. 정반응 속도가 감소하겠죠. 근데 이 공간 안에 들어있는 N2O4 사산화이질소의 양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럼 사산화이질소로 생각을 한다면 기체의 부피 변화는 없는데 기체의 몰수는 늘어나요. 생성물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면 역반응 속도가 증가할 거라는 거죠. 이 말 이해되나요? 이게 물리평형과 화학평형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 정반응 속도 변화가 없는 게 물리평형, 정반응 속도가 감소하는 게 화학평형이라는 거죠. 이 이유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반응 속도가 농도의 영향을 받는다,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까먹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실험인데요. 시험관에 NO2를 넣어놔요. 그럼 처음엔 NO2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N2O4가 점점 생기기 시작하다가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아지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까 그래프랑 차이 보이시죠? 정반응 속도가 줄어들고 역반응 속도가
빨라지면서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자, 아까 앞에 썼던 반응을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이 반응식을 줘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이렇게 t라고 했을 때 0에서 t초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험관 안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입자수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전체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물리평형처럼 반응이 진행되면 반응물의 양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생성물의 양 늘어나겠지. 근데 그거 말고 전체 기체 입자수하고 전체 기체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화학 반응식의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봐봐요. 반응물 앞에 계수가 2고요. 생성물 앞에 계수가 1이에요. 무슨 뜻이야? NO2가 2개 반응하면 N2O4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2개가 사라져야 하나가 만들어져요. 2개가 사라지고, 이거야. 2개가 사라지고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럼 전체 개수는 하나씩 계속 감소하는 거지. 그럼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전체 기체 입자수는 어떻게 될 거다? 감소할 거다.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거는 교육 과정에서 살짝 벗어난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기체의 압력은요, 용기를 채우고 있는 기체 입자가 용기 벽면을 충돌하는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안에 있는 기체 입자가 용기 벽면을 더 자주 때린다? 압력이 높은 거예요. 자주 못 때린다? 압력이 낮은 겁니다. 근데 봐봐요. 10개의 입자가 벽면을 때리는 거하고 20개의 입자가 벽면을 때리는 거하고 언제 더 벽면을 많이 때리겠어? 당연히 입자수가 많을 때 벽면을 많이 때릴 거예요. 근데 봐봐. 입자수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잖아. 그럼 전체 기체의 압력도 어떻게 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화학평에서는요, 물리평형보다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외우면 안 되는 게, 지금 여기에서는 NO2를 넣고 반응을 진행시켰잖아요. 근데 만약에 N2O4를 넣고 반응을 진행을 시킨다? 하나가 사라지고 2개가 만들어지죠. 전체 기체의 입자수 증가, 전체 기체의 압력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지, 정반응, 즉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 또는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같은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반응의 온도를 잘 조절하면 정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과 역반응에 참여하는 생성물의 농도가 똑같은 상황에서 동적 평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동적 평형은 어떤 상태다?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정반응에서 만들어지는 생성물의 양과 역반응에서 만들어지는 반응물의 양이 똑같은 상태인 거지, 그냥 반응물의 양과 생성물의 양이 같거나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같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전체 동적 평형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꿀팁 영상에서 말했던 6개 챕터 중에서 첫 번째 챕터가 마무리가 됐네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올라올 영상이 산염기에 대한 영상인데요. 거기까지도 상당히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동적 평형은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좀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말했던 질문하는 것들이 다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